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좀 어렵죠, 운전평가가. 그다음에 다음 주는 총론 수업도 나가거든요, 그죠? 다음 주 이제 기본 수업 이제 나갈 건데, 다음 주 이제 PPT를 좀 제가 또 좀 쏘려고 해요. PPT를 좀 이용해서 갈 거니까, 다음 주는 이제 좀 자료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들어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어려운데, 왜냐면 이제 이게 원래는 인문과정에 들어갈 부분이 아니거든요. 원래 인문과정은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가볍게 보는 건데, 여기 이제 인문과정에 그래도 이 저자분께서 빨리 이제 조금 이렇게 이걸 먼저 알아라 이렇게 하신 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올해 보는 게 33회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예 찍어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지금 연습 문제라는 게 하나 있네. 별표 3개 치세요.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찍신이니까 찍어 드리는데, 원가법에서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가 나오고. 별표 3개 치셨죠? 근데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반드시 나온다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거의 제 데이터가 맞았어요. 그죠? 올해는 얘가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 비슷한 이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수익환원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환원이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따라서 환원이율, 얘의 이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수익환원법에 자, 3가지를 제가 찍을게요. 수익환원법의 이론이 출제가 돼요. 수익환원법의 환원이율.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것만 하니까 좀 여기 어떻습니까? 지금 딱 중간에 보니까 쉬는 시간에 이거 힘들어 죽겠다.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인문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별표 치셨어요? 그래서 환원이율, 얘 이론이 떠요. 이론이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하나가 뜨는데, 자 넘겨보시면 75페이지 가시면 계산 문제가 따라해보세요. 거래사례 비교법 찾았죠, 그죠? 이 두 문제가 나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그래서 요거랑 두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오고, 얘가 환원이율을 구하는 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3문제가 구성이 될 거예요. 믿으세요? 72페이지로 가볼게요. 72페이지 가시면 연습 문제 별표 3개 쳤어요? 그래서 지금 저라면 저들도 막 힘들 거예요. 이게 원래 지금 가져가는 거 아닌데 나오니까 좀 힘을 내세요. 나온다. 나오니까 좀 힘을 내시고 아이씨 하나 맞춰야겠다고 그러는데, 천천히 읽어볼게. 빨리 읽으면 안 돼. 천천히 읽는 거. 건축한 지 몇 년이 지났대요? 10년이 됐고. 경관연수예요. 건물의 제도원가가 얼마예요? 10억. 아니 거기 내가 있는 거야. 제도원가가 얼마냐고. 10억. 잔존 내용 연수가 몇 년이에요? 40년. 다시 할게. 얼마 지났어? 몇 년 지났어? 몇 년이 남았어? 30년. 그러니까 알아. 지금 인문이니까. 지금 10년이 지났고요. 남아있는 게 40년이면 전체가 50년이라는 뜻이에요. 전체 50년.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 웃으면서 합시다. 그죠? 뭐 짜증날 거예요. 이거 갖고 내가 막 신경을 내면은. 그죠? 전체가 몇 년이라고요? 50년이고. 정액이죠, 정액. 정액이고, 대단히 적산가액인데, 다만, 자, 밑줄 쳐보세요. 잔존 가치가 얼마죠? 2억. 이걸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얘기하신 게, 지금 주의하실 게 오답이 있고 정답이 있죠. 그럼 첫 번째 그 지문은 빈번한 실수라는 게 뭐냐면, 물가가 상승한단 말이에요. 몇 퍼센트 상승했어요? 20% 상승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보세요. 1억의 10%는 1000이잖아요. 그럼 1억 1000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는 2000이 되잖아요. 그럼 2억에다가 20%를 감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가볼게요. 자, 지금 제가 하는 게 그냥요. 이게 정액법이에요. 정액법. 천천히 가겠습니다. 뜨기 때문에. 정액법인데, 아까 식이 제조단원가에다가 감가누객을 뺐죠. 감가누객을 뺐다. 감가누객을 빼서 적산 가격을 구하래요. 적산 가액.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칠판을 보세요. 근데 이제 인문과정에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냥 처음 들어보세요. 자, 그냥 따라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매년 감가액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매년 감가액, 매년 감가액을 구합니다. 자, 이거는 제조단원가에다가
잔존 가치를 빼요. 아까 경과연수가 몇 년 경과됐죠? 10년. 나머지 잔존 연수는요? 40년. 합치면요? 그럼 50년을 나누라 그랬죠? 그죠? 나눴습니다. 50년 나누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도론가가 지금 얼마냐면 제도론가가 10억이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10억인데 물가가 몇 퍼센트 상승했어요? 그럼 거기다 20%를 곱해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20%는 어떻게 돼요? 10억의 20%는 자, 어떻습니까? 2억이 되잖아요. 맞나요? 그럼 12억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얼마로 가라? 자, 밑에 1번에 보시면 조달원가가 10억이죠? 물가 상승률이 몇 퍼센트예요? 그럼 2억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는 얼마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12억으로 잡으시라는 거죠. 그런가요? 얘기해, 다음 넘어갑니다. 나고자 없이 다 가요. 12억이에요? 10억이에요? 12억이에요? 12억으로 가고요. 12억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있겠죠. 잔존 가치가 아까 얼마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2억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빼줍니다. 그러면 10억이 되겠죠? 10억. 여기다가 경과연수가 아까 몇 년이었고요. 남아연수는요. 그럼 전체는 몇 년이에요? 50년이 되겠죠. 그런가요? 50년. 자, 계산기 안 갖고 오셨으니까 그냥 커닝하세요. 그러면 거기 밑에 해설해 보시면 50년까지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10억을 50년으로 나누면 2천만 원이 뜬단 말이에요. 얼마가 뜬다고요? 2천만 원.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 매년 감가이익이고, 그럼 감가 누계익을 구하려면요. 이 감가 누계익은 매년 감가액에다가 자, 경과연수를 곱해요. 무슨 연수를 곱한다? 경과연수. 그 매년 감가액이 2천만 원이었죠. 몇 년이 경과됐어요? 그럼 2천만 원씩 10년 동안 감가가 된 거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2억이 되겠죠. 여기 가시겠죠? 그래서 2억이 돼서 요 감가 수정액이란 누계액이 2억이 되니까 얘가 10억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맨 밑에 해설의 정답은 10억이 적산가액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안 되니까 좀 반복을 하시고요. 나중에 또 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요 정해법에다가 별표 몇 개 쳤어요? 3개 쳤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문제보다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릴 가능성이 커요. 약간 유형이 틀린데 그건 나중에 제가 해줄 테니까 연습하십시오.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수익환원법은 이제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환원법이다.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가격이라고 한다. 수익가, 이 식이 중요합니다. 수익 가액이라고 요즘에 얘기해요. 가액이나 가격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밑에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아까 제가 건물은 내용 연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지나온 연수가 무슨 연수죠? 경과 연수고요. 나머지 연수는 무슨 연수예요? 잔존 연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평가사한테 지금 이걸 제가 현재 샀어요. 그러면 과거가 중요해요? 수익은 장래가 중요해요? 경과 연수보다 남아있는 연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수익이라는 것은 과거다, 장래 수익이다. 장래 순수익을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환원한다는 말을 써요. 이게 할인율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수익을 가액으로 환원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감정평가의 대상 물건을 수요자 입장에서 미래 발생한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으셨습니까?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밑에 그림은 뭐냐면 과거가 중요합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경과연수보다는 남아있는 잔존연수로 가치를 평가하자는 말이거든요. 이해 가시겠죠? 오른쪽 시급 가볼게요. 자, 오른쪽 시급 가면 수익가액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순수익은 이제 3개인데, 자, 성격을 보시면, 자, 따라하세요. 총소득, 자, 순소득, 세전과 전후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복습을 좀 하신 분들은, 이게 좀 뭔지를 알겠는데, 복습을 안 하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이 소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있겠는데, 요게 이제, 여기 책이 없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건 그냥 제가 책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냥 들어보세요. 총은, 따라서 총소득, 전체 소득이고요. 여기 없기 때문에. 순영업 소득이라는 것은, 거기 순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순영업 소득은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경비를 뺀 소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후라는 단어가 있죠. 따라서 세전, 세후, 이렇게 소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소득이 있고 순소득이 있고 전후 미래 수익이 있다니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방법은 자녀 내용 수익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을 기초로 하죠. 자, 내가 대상에서 직접 구하면 따라서 직접법. 만약에 없으면 유사부동산에서 구할 수도 있죠. 이걸 따라서 간접법, 간접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순수익 산정의 잔여법이라는 건 뭐냐면 잔여법을 이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전체 순수익을 알아요. 전체 순수익. 여러분들 왜 복합부동산이라는 걸 배우셨죠?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는 걸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자, 간단해요. 만약 전체 순수익이 1억이라면, 자, 건물이 6천이래요. 그럼 빼면 토지가 4천이죠. 따라서 토지 잔여법. 그래서 아는 걸 빼서 모르는 거에 대한 토지가 남으니까 토지 잔여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게 이제 잔여법이다. 전체 수익에서 건물 수익 뺐다는 단어가 나오죠. 나중에 수익 배분의 원칙 관련되는데, 수익을 나중에 배분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참고하고요. 자, 환원율. 자, 환원율에다가 별표 몇 개 쳤어요. 이게 이론상 올해 나올 수 있다. 내년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찾았죠? 여기 포커스를 맞춰서 좀 공부해 보세요. 무슨 이율? 환원율. 그래서 여기 포커스를 맞춰서 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원율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자, 하겠습니다. 환원율은 5가지예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자, 처음이시니까 시장 추출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무슨 추출법? 시장 추출법. 시장에서 추출했다는 건데, 자,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내 대상 부동산에서 구하려고 하는데 못 구해요. 그러면 사례에서 가져올 수 있죠. 이 사례는 과거의 사례 가격이거든요. 과거의 사례 가격. 과거의 사례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에서 구해서 내가 대상 부동산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펜 들어보세요. 자, 대상으로 해서 구해요? 유사부동산에서 구해요? 유사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네. 그래서 유사부동산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유사부동산에서 유사한 부동산에서 사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자, 이걸 가지고 거래 사례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 사례가 만약에 환원율이 5%다. 그럼 얘도 비슷하니까 5%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장 추출법은 대상에서 구한 거예요? 유사부동산에서 구한 거예요? 유사부동산.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걸 나눠서 환원율이라는 것은 순수익을 우리가 또 이 수익이라는 것은 이제 거래 가격으로 나눠서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자, 이건 내가 구한 겁니까? 사례에서 가져온 겁니까? 과거 수익률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죠. 그죠?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얘는 가장 초점 빈도가 높은 게 대상에서 구했어요? 사례에서 가져왔어요? 그럼 거래 사례라고 해야 되지 대상에서 구했다면 안 되겠죠.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소 구성법이라는 거는 요소 구성법. 요소 구성법은 자, 조성법이라고도 해요. 조성법. 그 환원율을 구할 때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무위험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 무위험률은 정기예금 이자예요. 정기예금 이자는 그냥니까 위험하지가 않습니까? 부동산은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투자론에서 요구 수익률과 유사하거든요. 요구 수익률 구할 때 유사하기 때문에, 자, 이거 유사하기 때문에 환원율은 거기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증가 감소율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걸 따져서 은행이자는 위험하지 않지만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또 같이 올리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위험률을 빼고 더하고 해서 구할 수 있어서 그 위험 요소를 가져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 순수 무위험률에다가 하나씩 따져와서 조정법은 이제 그걸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주간 개입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이제 몇 쳐보세요. 객관이에요, 주간이에요. 그럼 개입마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요구르트 주소, 요구 수익률이 주간적이었죠. 그래서 객관적이다, 이건 주간적이다, 주간적이에요. 그럼 힌트를 드리면 얘가 조성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조성법 찾았습니까? 조성법에 지에 들어갔죠. 주간이야, 객관이야. 주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투자결합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투자결합법. 자, 그럼 투자결합법이라는 것은 결합을 해요. 두 가지를. 그래서 토지와 건물 한다든가 금융 쪽으로 저당과 지분인데 자, 지금 물리적 투자결합법 찾으셨습니까? 따라서 결합한다. 그럼 하나를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와 건물을 같이 묶어서 물리적으로 같이 평가하자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참 들어보세요. 토지는 여러분들 오래 가니까 상각이 되나요? 상각이 안 되나요? 건물은 상각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감가상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건물은 안 되겠어요? 상각이 되겠어요? 그럼 이따가 문제 풀 때 자, 그럼 토지하고 건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부동산 수익률은 토지에서 나오는 거와 건물에 나오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토지에 대한 수익률과 건물 수익률은 이따 문제 풀 때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건물은 그냥요, 상각이 돼요. 그럼 건물 수익률에다가 토지 수익률 상각률을 더 가산하자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상각률은 1 나누기 잔여 내용연수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1은 이제 100%라고 한다면 10년분의 1이라는 거는 10분의 1은 뭐냐면 10%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10% 10년이면 100%가 되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은 10%씩 감가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1을 100으로 본다. 100으로 봐요. 그러면 10이니까 100을 10으로 나누면 10%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되고 종합수익률은 가중평균 한다는 거는 자,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칠판 아까 토지는 상각이 됐어요? 상각이 안 됐어요? 그럼 토지 수익률이 5%면 얘는 상각률을 더했죠. 그럼 얘가 5%에서 5%니까 만약에 10%라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근데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토지가 만약에 1억인데 얘가 가격이 6천만 원이고 얘가 4천만 원이라면 가격 구성 비율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따라서 40%, 60%,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종합수익률을 가중평균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치를 가중평균한다. 그렇게만 체크를 해놓으세요. 나중에 또 제가 심화학습할 거고요. 형식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을 구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물리적은 자, 여기 여쭤볼게요. 물리적은 토지는 상각이 돼요? 상각이 안 돼요? 건물은요? 그럼 서로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고 당연히 분리가 되죠. 다르며 분리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토지와 건물을 좀 구분하는 건 그러니까 금융 쪽으로 한번 보자. 금융 쪽은 저당 투자자는 은행이고 지분 투자자는 내가 투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은행은 임대 수익을 원해요? 이자 수익을 원해요? 나는 임대 수익을 원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다르다. 자, 지금 금융 쪽 보고 있습니까? 그럼 지분은 자기가 된 돈이고 저당은 은행이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그럼 부동산 수익률은 두 가지 수익률을 구분한다는 거죠. 같아요, 달라요. 은행은 이자 수익을 계산하고 난 임대 수익을 계산하는 거죠. 같다, 다르다. 다르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종합 수익률을 얘도 가중평균해요. 가중평균하고 현실적으로 또 구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투자 기간 중에 상한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분과 저당이 변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상한이 이루어지는 걸 따지지 않았죠. 여기까지만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프린트로 한번 가보세요. 프린트로 가셔서 4번하고 5번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4번, 5번.
자, 3번 가볼까요? 물리적으로 아까 여러분들 토지는 상각이 됐어요? 안 됐어요? 건물은 상각이 되죠. 그럼 서로 같다, 다르다. 분리될 수 있다는 게 맞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5번 가볼까요? 5번 가시면 금융적으로 저당 투자자가 은행이에요. 은행이라고 적어놓으시고 지분 투자자가 내가 투자하려는 지분, 임대 사업을 하는 내가 돈 낸 내가 얘기하죠. 그러면 저당 투자자가 누구라고요? 은행은 임대 수익을 원해요? 이자 수익을 원해요? 근데 지분 투자자는 나는 임대 수익을 원하잖아요. 그럼 서로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걸 착안한 거죠. 이거 가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번은 맞고 5번은 틀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74페이지 가셔서 거기 보시면은 자, 저당 지분하는 법을 에르두법이라고 그래요. 자, 에르두가 감정평가사였습니다. 평가사. 감정평가사. 그래서 얘 이름을 따서 에르두라고 얘기하고요. 거기 부채감납법에 보시면은 옆에 개텔법이라고 되어 있죠. 개털이에요? 개텔이에요? 개텔은 은행 직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과 평가사 입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에르두법의 저당 지분하는 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 기간이 경과에 따라서 저당이 상환되면 지분으로 환원될 수가 있고 계산이 복잡하고 지분 투자자 입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거는 에르두는 나중에 더 제가 추가적으로 할 텐데 이건 지분 투자자는 자 볼게요. 여러분 아까 저당 투자자는 그냥이니까 은행이었습니까? 은행이잖아요. 저당 돈을 준 자니까 맞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자 얘가 갑돌이가 이 건물을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7억짜리 건물을 5억을 지가 내고요. 저당 투자에 A은행한테 2억을 받아서 빌렸어요. 자, 그럼 얘는요, 이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얘는 임대 수입의 목적이 있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맞아요? 근데 얘는 임대 수입의 목적이 있는데 얘는 임대 수입이니까 이자 수익의 목적이 있습니까? 이자 수익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까 깜짝이야. 금융적 투자, 자, 아까 금융적 투자법이 이제 이 결합법이 얘죠. 그런가요? 근데 이건 뭐냐면, 얘는 그것만 따졌는데, 얘는 이제 저당 투자자 입장을 본다는 거는, 자, 이 개텔이라는 자체는 은행 입장을 본다. 따라서 은행 입장. 얘는 차입자 입장이에요. 자, 얘는 돈을 빌렸죠. 차입자 입장이라는 거죠. 차입자. 여러분들, 어떤 상가나 건물을 평가할 때 은행 입장과 이 차입자 입장이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달라요. 근데 보통 이제 에르두는 평가사가 얘한테 의뢰를 받거든요. 맞나요? 그럼 얘는 좀 더 발전시킨 게, 이 1959년에 감정평가 전과 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애들은 저당과 지분을 고려 안 해요.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얘는 고려한다는 게, 자, 들어보십시오. 저당이 만약에 8천만 원을 빌렸고요. 지분이 만약에 2천이라면, 따라서 원금 상환분, 원금을 갚을 수 있죠. 그 원금을 내가 갚았어요. 원금을 상환해서 상환분이 만약에 2천을 갚았다면 내 지분 4천으로 간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따라서 저당이 변한다. 지분도 변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원래는 저당이었는데 지분으로 환생하셨죠. 그래서 따라서 저당 지분 환원법. 그러니까 원래 뭐였는데 뭐로 환생하셨어요? 저당인데 지분을 환생하셨죠. 따라서 변한다. 지금 나 닐번 에르두법 하고 있는데 보고 계셔요? 저당이 상환되면 지분을 환원할 수 있다는 걸 좀 반영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금융적 투자로보다 계산이 복잡하고 누구 투자자 입장에 쓴다는 거죠? 지분 투자자. 은행이에요. 이건 차입자예요. 차입자 입장에 쓴다는 거죠. 맞죠? 그럼 얘는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돈을 갚아 나가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밑에 개텔은 제가 은행 직원이었죠. 이건 차입자 입장이에요. 은행 입장이에요. 밑에 B에 저당 투자자 입장이라고 돼 있어요. 저당 투자자가 누구라고요? 은행이란 말이에요. 대출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투자론에서나 감정평가에서 지분은 자기가 투자한 걸 지분이라고 하고 저당은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지분 투자자는 다음에 지 거, 다음에 저분 거, 저분이 누구세요? 은행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 이해가셨어요? 부채감독법의 개태는 은행 직원이죠. 이건 누구 입장을 쓴 겁니까? 은행 입장을 쓴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얘가 하는 환원율이 다 은행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 환원율을 구하는 그 식이 나오거든요. 자, 가볼게요. 거기 처음에 보시면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죠. 부채 감당률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대부비율은 돈을 빌리는 것이고, 저당상수는 우리가 원리금 상환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암기하실 때 이 순서로 갈게요. 저당상수를 쓰고요. 부채 감당법. 한번 따라해요. 부채 감당법. 부채 감당률. 글씨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 이게 나중에 이제 투자론에서 나오고요. 지금 잘 보고 계셔요?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라는 게 있죠. 그 식을 아셔야 돼요. 얘가 가로치기 나오고 한번 계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시냐? 자,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당이 작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저당을 따지니까.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따라서 개털이 된다. 그래서 개털이 얘기한 거죠. 맞아요? 다시 할게요. 부채를 못 갚으면 뭐 된다고? 개털이 된다. 그럼 개털이 얘기한 게 부채 감당법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 저자의 야매고, 자, 이 부채 감당법은 요 세 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 부채를 못 갚으면 돈을 갚으려고 저 익숙한 부대로 데려가요. 그다음에 저 부대로 간다. 저 부대로 가서 돈을 받아버리거든요. 무슨 부대? 저가 뭐죠? 부가? 대가 뭐예요? 대가. 이걸 암기하시는 게 좋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자, 여기다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따로 필기. 따로 필기 하시면 아까 에르두법 아시죠? 그럼 에르두는 자, 이거는 평가사니까 차입자한테가 의뢰하겠잖아요. 그러면 저당 투자자 입장이에요? 지분 투자자 입장이에요? 지분 투자자 입장이고. 자, 아까 부채 감당법은 부채를 못 갚으면 개턴이 되죠. 그럼 부채 감당법은 누구 입장이죠? 은행 입장이에요. 맞나요? 그럼 부채 감당법은 누구 입장이다? 은행. 은행을 아까 누구라 그랬죠? 저당 투자자 입장인 거죠. 맞나요? 그래서 다시 할게요. 에르두는 누구 투자했죠? 부채 감당법은요. 저당 투자자 입장이죠. 벌써 야매를 한다는 건 그런데 여러분들 LG전자 아시죠? LG전자가 부조라는 건 버스에다 빵빵거리는 게 부조예요. 그래서 LG전자가 부조를 생산했다. 집에 가면 야매밖에 생각 안 나요. 그래서 LG 부조. 그래서 LG 부조. 그럼 에르두는 무슨 투자자? 지분 투자자. 부채 감당법은 저당 투자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에르두법으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시장 추출법, 조성법을 요소구성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과 그 다음에 에르두법과 그 다음 부채감독법이 5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시조 12. 제가 자다가 어떤 반에 가갖고 따라해보세요. 조씨 12. 그래서 조씨 지금 손 들어봐요. 12명이 조씨예요. 따라서 조씨가 12명이다. 따라서 조씨 12. 요시 12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럼 다시 한번 복습 73페이지로 가셔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시장 추출법은 대상에서 구했나요? 유사부동산에서 가져갔나요? 유사부동산에서 가져왔다는 게 거의 출제되고요. 그다음 요소구성법은 아까 요구수익률과 유사하죠. 객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고. 투자결합법은 물리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같아요? 달라요? 금융 쪽도 저당 투자와 지분 투자 수익이 다르죠? 그것만 가지고 가시고요. 넘겨보세요. 자, 다음에 LG전자. 다음에 LG. 그럼 에르두는 누구 투자자 입장? 지분 투자자 입장을 넘어섰다는 거죠.
맞죠? 부조라고 암기하시라 했죠. 부채감납법은 누구 투자가 있죠? 부담 투자가 있잖아요. 거죠. 어떤 부대에 가서 돈을 받아야 돼요? 저 부대. 무슨 부대? 저 부대. 체크하세요. 이렇게 이걸 계속 암기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게 다시 말씀드리면 자 지금 학계론은 법입니까? 학문입니까? 이론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게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자꾸 제가 이제 따라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자꾸 보면 나중에 또 되니까 특히 제가 이거 별표 3개 치라 그랬죠. 얘 이론이 내년에 뜬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따끈따끈한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연습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75페이지로 가보죠. 75페이지 가시면 대상 건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럼 아까 이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 건물을 샀어요. 평가사 때 의뢰했어요. 그럼 가구가 중요합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장래가 중요한 거죠. 가구의 수익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다시 할게요. 내가 이 건물을 샀어요. 어떤 사람한테 인수한 거거든요. 가구에 대한 수익은 지나간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앞으로 들어올 장래 수익이 중요한 거죠. 그럼 거기에 대상 물건에 과거와 미래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어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미래 있어? 미래만 적으시면 돼요. 미래에서 아직은 안 들어갔지만 유효총소득이라는 단어는 전체 수익이에요. 경비를 빼면 순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럼 7천에서 2천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5천이 나오죠. 그냥 제가 하나인데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맞습니까? 그 위에가 5천만 원이라는 건 이해가시겠습니까? 5천만 원 천천히. 자 합시다. 5천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자본 수익률이 몇 %죠? 5%죠. 그러면 이건 토지만 적용이 돼요. 5%만. 근데 건물은 상각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잔존 연수로 봐요. 무슨 연수로 본다? 그래서 아까 보세요. 자, 아까 만약에 10년이다. 그럼 10년이 들어가고 아까 10년분의 1 100%니까 이건 10%잖아요. 10분의 1은. 그죠? 근데 몇 년이 지금 남아있는 연수예요. 그럼 20년분의 1이 그 퍼센트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해도 돼요. 자, 20년분의 1은 자, 따라해보세요. 5%. 5%씩 20년이면 100% 상환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1을 100으로 놓는다 그랬죠? 100에다가 20을 나누면 5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밑에 해설을 보세요. 자본 수익률은 5%면 상각률은 5%죠. 그럼 전체가 10%가 되겠죠. 몇 퍼센트가 된다? 10%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10%로 나누면 수익가액이 5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한다. 그런데 얘는 계산 문제가 올해 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희박하다라고 이제 보니까 다시 갑니다. 가구가 중요하다, 미래가 중요하다. 아직은 안 배웠지만 조소득이 총이거든요. 총소득에서 경비를 빼면 순소득이 얼마 나왔어요? 5천만 원 나왔죠? 어디다 자본 수익률에다가 토지는 자본 수익률만 보는데 건물은 상각이 되잖아요. 그냥이니까 잔존 연수를 봐야 됩니까? 20년이 남은 게 중요한 거죠. 맞죠? 그래서 20년분의 1이라는 거는 아까 1이 100%였잖아요. 그럼 20년 안 하니까 5%죠. 그러니까 5%씩 20년이면 100% 상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각률이 5%니까 합이 10%가 환원율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과 그 상각률도 나중에 제가 또 이론 갈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다는 건 좀 무리니까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넘리 조금 제가 가는데 자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입니까? 수입 방식입니까? 원가 방식이 있었죠. 그 원가 방식은 제가 아까 처음에서 300원 빼면 700원이 됐죠. 얘기 좀 해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할게. 지금 지루하시니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미치겠는 거야. 쫄라 쫄려만 같아. 이 분표는 그냥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강가도 되죠.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부러지게 되면 이게 과거의 강가가 되는 거죠. 다시 과거의 강가가 됐다. 과거의 강가가 된 거예요. 맞나? 자 할게. 다시 할게. 근데 부러뜨린다. 이 부러뜨린 거는 강가가 된 거야, 강가가 된 거야. 어유 알아듣네. 다시 할게. 얘기 안 한다. 입 열어. 강가가 될 거야, 됐어. 됐어요. 빼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얘기할 때까지 계속 뺄게. 자, 자. 가만히 있어봐. 자, 이건 강가가 돼버린 거거든요. 따라서 경과연수가 중요하다. 빼주면 되는 거야. 우리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 이 강의를 알아듣다니. 알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강가가 됐습니까? 아직은 안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제가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강가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의 강가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순수익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 순수익을 갖고 다 따진다는 거예요. 맞아? 잘 알았습니다. 이거는 과거 뺀 거야, 강가가 될 거야. 그래서 따라서 잔존 연수가 중요하다. 잔존 연수가 중요해요. 맞나요? 무슨 연수가 중요하다고요? 그럼 앞으로 잔존 연수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언더스탠드? 그럼 자, 10년이 남을 수 있고 20년이 남을 수 있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10년이 남았다는 거는 여기 아까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0을 나누면 10%씩이죠. 그죠? 그러면 자, 따라서 10%씩 10년이면 100% 환원하겠죠. 웃자. 자, 그럼 그냥요, 장래가 중요해요. 앞으로 남아있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이거는 10%씩 10년이면 100%잖아요. 그럼 이건 100을 20하니까 5년이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거 5년 동안 20% 쓰면 100% 상환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따라서 감가가 다르다. 그러니까 원가 방식하고 수입 방식의 감가가 다르다는 걸 저한테 계속 20년째 물어보거든요. 원가 방식은 그냥입니까? 감가가 됐습니까? 됐죠? 아까 잘하더니? 됐죠? 그럼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강의 좀 이렇게 액션 있게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근데 얘는 감가가 된 게 중요해요? 될 게 중요해요? 된 거는 수익이 잡지 않는 거죠. 예진해 보십시오. 내가 현재 시점에서 평가해달라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래 수익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오케이? 알아듣는 거야, 지금?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럼 경과연수 하니까 장래연수가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10년이 남았다. 20년이 남았다. 요걸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감정평가들이. 맞나요? 그러니까 10년은 어떻게 됩니까? 10년은 10분의 100이니까 10을 100으로 하면 10이잖아요. 그래서 10%씩 10년. 이거 100% 환원하잖아요. 맞습니까? 자, 다시 5%씩. 또 성대모사를 하죠. 5%씩 20년 동안 하면 100%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냥이다 잔존 요소가 중요하다. 잔존 요소가 중요해요. 알겠죠? 그죠? 나도 힘들어 죽겠어. 알아듣지도 못하네. 알겠죠? 그러니까 잔존 요소로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또 할 거거든요. 그죠? 나중에 또 내가 보필 뿌지르고 또 할 거예요. 알아듣고 그냥 여기서 그렇구나 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아시겠죠?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 여기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제 여기는 계산 문제가 그 밑에 정도는 좀 약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예상 문제를 뽑아 드릴 텐데 일단 거래 사례 비교법은 비교 방식이에요. 자, 비교해서 가격을 구합니다. 비교 방식. 그래서 거래 사례를 비교하거든요. 거래 사례를 비교한다. 비교해요. 거래 사례를 가져와야 되죠. 거래 사례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동차는 거래 사례로 가요. 자동차는 거래 사례가 적어요? 많아요. 자동차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동차는 거래 사례가 나올 겁니다. 자동차라든지 일반 그냥 우리가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게 거의예요. 거래 사례를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럼 밑에 거기에 사례 부동산 가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비중가액이라고 했었죠. 비교해서 주면서 가격을 줍니다. 자, 그러면 1년 전에 사례가 됐다는 그 사례 가격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1년 전의 가격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보고는 있는 거예요? 사례 부동산의 가격. 자, 이게 만약에 1년 전에 1억이었다. 1년 전에 1억. 그래서 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보시면은 거기에 사정 보존치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이게 뭐냐면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좀 비싸게 넘길까요? 좀 싸게 넘길까요? 그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걸 사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따서 고친다. 그걸 보존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정 보존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점 수정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점 수정치는 자, 들어갑니다. 시점을 수정하는 거예요. 시점 수정치.
자, 여러분들 1년 전에 지금 1억이라면 사례가 1년 전이라면 그냥입니까? 시점이 다릅니까? 그럼 시점을 수정해서 가격을 구하라는 거죠. 시점 수정이고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러면 지역이 똑같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나는 B 지역인데 A 지역 사례를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역 요인을 비교하고 자, 내 옆에 있는 건물은 개별적으로 똑같겠어요? 개별성 때문에 다르겠어요? 그럼 개별 요인에도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역 요인 비교치와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치를 곱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까지 가요. 근데 이제 거기는 면적이라고 좀 적어놓으세요. 이 저자가 그 암기 기법을 했는데 면적도 틀리면 면적까지 곱하거든요. 그래서 이 암기 기법이 있어요. 앞자만 따볼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사시지개 면적도 봅니다. 그래서 밑에 이 저자분의 암기법 부대찌개면이 있듯이 사시찌개면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사시찌개면. 사가 뭐예요? 사가? 보시면서 얘기했어요. 사가? 시가? 지가? 개가? 면적도 곱한다 그랬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알고 싶은 게 대상이잖아요. 대상가의 기므로 대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례가 내려가거든요. 출발할 때 100으로 시작하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사례가 대상이 알고 싶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례 부동산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사례 부동산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분수라는 거는 엄마가 아이를 얻기 때문에 밑에는 분자예요? 분모예요? 위에가 분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사례가 올라갑니까? 대상이 올라갑니까? 대상이에요. 대상 지금 보고 계시죠? 이 대상. 따라서 대상. 이게 윗상자예요. 아래 하자다, 윗상자다. 그렇게 가. 그죠? 그럼 상은 그냥이야 위에 있어. 위에 있잖아요. 맞나요? 그럼 사례가 위로 올라가요? 대상이 위로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고, 이건 사례잖아요. 자, 그럼 아래 하자야. 그럼 아래나 거래나 사례나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해요, 그냥. 그럼 이건 무슨 상자다? 윗상자. 그래서 대사. 그럼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밑에 원래는 이 연습 문제처럼은 나오진 않거든요. 아주 가벼운 건데 한번 해볼게요. 자, 갈게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인근 지역에서 추출한 사례 부동산 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은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우리가 은는이가라는 게 있어요. 은는이가가 항상 주어고요. 주어가 조종이 되고 뭐뭐보다가 백인데, 자, 지금 해볼게요. 자, 사례 부동산 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은이 주어요. 사례 부동산 는 또남이 는 대상 부동산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대상 부동산 보다. 그럼 대상 보다라는 건 자, 따라해보세요. 보다가 100이다. 보다가 뭐라고요? 100. 그럼 대상이 아까 올라갔죠? 그러면 사례 부동산이 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사례가 대상보다 몇 % 우세요, 개별적인 게. 그럼 여기다가 10을 더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110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개별 요인 비교치. 두 번째 보시면 개별 요인 비교치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지금 보고는 있어요? 그럼 100을 110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면적은 대상이 1000이고 사례가 1200이죠. 그럼 여쭤볼게요.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그럼 대상이 얼마죠? 대상. 1000. 보고 계시죠? 그럼 1000이고 사례의 면적이 얼마예요? 1200이니까 요걸 나누라는 얘기죠. 지금 면적 비교치 맨 밑에 나와 있나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대상이 올라갑니까? 그럼 대상이 1000이고 사례가 1200이죠?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면적치라는 거고요. 마지막 갑니다. 자, 갈게요. 거래 시점의 물가지수가 110이고 기준 시점의 물가지수가 130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아까 우리가 이 지수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죠. 이걸 따라서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이 대상 부동산의 시점이거든요. 얘가 거래 시점이니까.
거래 시점이니까. 자, 그러면 대상이 올라가니까 기준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준이가 올라간다. 기준이는 몇이었어? 아까 130. 그 다음에 사례는 거래 시점에서는 얼마였어? 110이니까 더 위에가 뛰었겠죠. 아시겠죠? 그죠? 네, 그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자, 이렇게 갈게요.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대상, 은은이가 조정이 된다. 이렇게 가지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따라해보세요. 임대 사례 비교법. 자, 그럼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 사례예요? 임대 사례예요? 그럼 가격이겠어요? 임대료겠어요? 임대료죠.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례 임대료를 가지고 따지죠. 아까 사시찌개면 있었죠? 똑같아요. 그래서 사례 부동산 임료고 사시찌개면 똑같고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대상. 그래서 알고 싶은 대상 임료이므로 대상이 분자로 가고 사례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출발점 이제 100으로 시작한다. 임대차 계약 조건이 다 똑같겠습니까? 다 다르겠습니까? 유사슬 사례 부동산의 조건에 추가한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아까 맨 위에 가시면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자, 아까 제가 표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교 표준지 공시가 있으면 사정보증은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보증은 안 들어가요. 따라서 사정보증은 안 들어간다. 왜냐면 이 표준지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사정보증 빼거든요. 시점 수정, 지용 요인, 개별 요인, 기타 보증치만 들어간다. 자, 밑에 보시면은 대상 토지 가액은 따라서 대상 토지. 이걸 넣으세요. 대상 토지. B가 뭐냐면 비교 표준지는 그 사례의 표준지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죠? 그럼 사례가 올라가요. 이것도 대상이 올라가요. 비교 표준지가 내가 그 사례를 가지고 오는 표준지거든요. 이거 가시겠죠? 그 다음에 적산법과 수익 분석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래서 적산법은 그냥 식만 암기하세요. 자, 적산법은 임료를 구하는 원가 방식인데, 자, 이걸 이제 제가, 이것도 세부적으로 간다면 더 어려워요. 그냥 적산법은. 적산은 쌓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원가 방식, 임대료다. 그러면 불러보세요. 뭐 곱하기 뭐라고 되어 있죠? 기초 가액 곱하기 무슨 이율? 기대이율. 임료니까 필요재용비를 뺐어요? 더했어요? 더했다는 단어가 있죠? 그거 식만 안 맞추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가볍게 뭐 지금 이걸 세부적으로 갈 그런 가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재용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적산 임대료가 된다. 적산 임대료가 된다. 이렇게만 가볍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자, 따라서 적산 기기필. One more time. 적산 기기필. 자, 기가 뭐죠? 또 기가 그냥 했어요? 곱했어요? 곱했죠. 이게 이제 순이익이라면 여기다 경비를 더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익 분석법이라는 게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요거는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의 순이익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다가 경비를 빼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더해줘서 필요재경비를 더해서 우리가 필요재경비를 더해서 자, 수익 임대료라고 돼 있죠? 수익 임료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다시 펜 들으셔서 그냥 제가 찍어 드릴게요. 내년에 어떤 게 나오느냐. 많이 힘드셨는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69페이지로 가셔서 6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밑에 지역 분석, 계획 분석 기억나시죠? 어떤 분석이 먼저예요? 요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별표 3개 치셨죠? 요거 위주로 좀 오늘 가져가시고요. 물론 일단은 넘겨보시면은 원래는 이 지역 분석과 계획 분석까지만 조금 알아두는 게 입문 과정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저자분이 좀 노력하셨으니까 제가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페이지 72페이지에 가셔서 72페이지 가시면 연습 문제에다가 별표 3개 쳤죠. 얘가 계산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원가법의 정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먼저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수익환원법의 오른쪽에 환원이율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요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조씨 12. 조씨가 몇 명 있어요? 12명. 12가 12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5개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조선법은 지읒 들어가니까 주관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결합법은 이제 물리와 금융이 있기 때문에 넘겨보세요. 자, 따라서 LG전자 부저를 생산했다.
그럼 얘네들은 지분이고 부채감독법은 저당투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75페이지 가시면 아까 거래사례비교법이 나온다 그랬죠. 여기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사시찌개면. 그럼 아까 면적이 빠졌죠. 면적까지도 구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칠판에 보시면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이 상자가 무슨 상자예요? 일상자고. 아까 은는이가가 주어고 뭐뭐보다가 100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75페이지 가시면 연습 문제 하나 있을까요? 별표 하나 쳐보세요. 연습 문제. 그래서 이 거래사례 비교법이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연습 문제는 그냥 말 그대로 이게 기출 문제가 아니라 연습을 하자는 거죠. 가볼게요. 인근 지역에 추출한 사례 부동 지금 7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고 이것만 하고 좀 끝낼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사례 부동산 은 주어가 있죠. 주어가 100이 아니라 얘가 조정이 돼요. 따라해보세요. 대상 부동산 보다. 그럼 보다를 100으로 잡죠. 이걸 대답해야 끝내요 오늘. 그럼 얘가 100이 올라가고 얘가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위에가 100이고 사례가 대상보다 몇 퍼센트 우세. 그러면 100에다가 10%를 더해서 110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고 아까 면적도 사례가 올라갔어요? 대상이 올라갔어요? 대상이 1000이고 사례가 1200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 거래 시점은 사례를 얘기해요. 거래 시점은 뭘 얘기한다? 사례. 아까 기준 시점은 대상을 얘기했죠. 그래서 기준이가 올라간다. 그럼 기준이를 거래로 나눠버리는 거죠. 맞죠? 그럼 아까 기준 시점은 물가지수가 얼마였어요? 130. 거래 시점은요? 110이니까 130 올리고 110을 내려서 시점 수정치를 구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다시 칠판.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대상. 그럼 거래가 올라가겠어요? 기준 시점이 올라가겠어요? 기준 시점이라는 게 올라가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여러분들 좀 재밌게 이게 물가지수라면 주가지수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주가지수. 코스피 지수라는 얘기 들어오셨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1980년도에 처음 상장을 해요. 따라서 100을 본다. 100이었어요, 기준이요. 그렇죠? 저 주식을 저는 안 하지만 지금 코스피가 몇 포인트예요? 한 2000 됐나요? 주식 안 하세요? 그럼 만약에 2000포인트라는 것은 100에서 20배 뛰었다는 거예요. 몇 배 뛰었다? 20배 뛰었다는 거죠. 2000포인트가. 내 괜히 하나 이거 미치겠네. 그럼 3000포인트는 몇 배 뛰었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30배 뛰었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그럼 개론을 보면 유식해져요. 뭐 코스피 지수가 뭐야? 아, 유식하게? 언니 일로 와봐. 자, 1980년도가 처음에 얼마 놓고? 3000이라는 건 30배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물가지수. 물가지수도 100으로 기준 놓죠? 어? 그럼 지금 300이라는 건 3배 물가가 뛰었다는 얘기예요. 언더스탠드? 그래서 거래 시점이 내려간다. 기준이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준이를 올리고 거래를 내려놓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게 원래는 입문 과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 게 제가 아까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와 3방식에 찍었죠. 그걸 좀 가져가시고 좀 고생한다 싶으시고 다음 주에 총론부터 들어가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